Chapter 7, Sampling Digital Devices and Data Acquisition. 7장에서는 신호 추출, 디지털 장비, 그리고 데이터 획득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Introduction, 서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실험 과정에서 연속적인 전기 변환기를 디지털 장비하고 결합해서 실험 장비를 구축하는 게 경비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죠. 7장의 앞부분, 특히 7의 2절까지는 샘플링 과정의 기본적인 원칙, 샘플링이라 하면 보통 신호 추출을 얘기를 하는데요. 샘플링 과정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샘플링이라 하면 연속적인 신호를 이산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이산화된 데이터로 만드는 샘플링 과정 중에 신호에 포함된 정보가 손실되거나 아니면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이산화된 데이터가 연속적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또는 최소한 아주 충분한 근사값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7의 2장에서는 샘플링 컨셉트, 신호 추출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림 7의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적인 그런 신호 형태와 오른쪽에 보이는 이산화된 시간 데이터는 아주 굉장히 달리 보이는 형태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진폭과 주파수의 측면에서 본다면 동일한 그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아날로그 신호는 YT는 10 sin 10분의 2파이 t, 다시 얘기하면 10 sin 2파이 곱하기 0.1t에 해당하는 그런 신호죠. 그러니까 주기값이 지금 10초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포함된 주파수는 0.1Hz고 진폭은 10에 해당하는 그런 사인파형에 해당하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산 데이터는 이 이산 신호를 총 10개의 데이터로 나누어서 샘플링한 데이터죠. 그러니까 1초 간격으로, 데이터 값은 1초 간격으로 신호를 샘플링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어널로그 신호 형태하고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화된 그런 이산 데이터는 굉장히 달리 보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검토해보면 진폭과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와 이산화된 데이터 사이에서 동등한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려면 최소한 아래에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 값, F값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산화된 데이터를 얻을 때 이산 데이터 사이의 시간 간격 델타 T,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측정에 소요된 총 시간 N 곱하기 델타 T. 이 N 곱하기 델타 T의 값은 나중에 소개하는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값 F와 우리가 이산화에서 샘플링을 할 때 시간 간격 델타 T,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측정 시간,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에서 연속적인 동적 신호를 푸리에 급수로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때 DFT, 이산 푸리의 변환이 이산화된 데이터로부터 동적 신호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이처럼 연속적인 어널로그 신호를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등가의 이산화된 시간 급수 형태로 변환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ample Rate, 표본 추출률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또는 Sample Frequency, 표본 주파수, 표본 추출 주파수.
그래서 이 샘플 프리퀀시 또는 샘플 레이트는 기호로는 F의 첨자 S, Fs는 델타 T분의 1로 시간 간격분의 역수로 표현이 됩니다. 단위는 헤르츠죠. 그림 7의 2에 이 표본 추출률 Fs 값이 신호의 주파수와 진폭값을 파악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의 파형은 10Hz의 사인파의 연속 신호입니다. 주파수가 10Hz니까 1초 동안에 10개의 사이클이 반복되죠. 따라서 주기값은 0.1초에 해당하고 오메가는 2πf는 20π 레디안/세크죠. 식으로 쓰면 yt는 진폭이 1이니까 1 sin 2π 곱하기 10t로 표현이 되는 원래 아날로그 연속 신호입니다. 자, 이 아날로그 연속 신호를 3개의 샘플 추출률, 3개의 샘플 레이트 fs 값으로 지금 이산 데이터를 만들었는데요. B번은 샘플 레이트 fs가 100Hz에 해당할 때죠. fs가 100Hz면 델타 t는 0.01초이고 C는 델타 t가 0.037초, 샘플 레이트 fs는 27Hz에 해당할 때, 그리고 마지막 D는 샘플 레이트가 12Hz에 해당할 때의 이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번의 신호를 보면 샘플 레이트가 100Hz일 경우에는 얻어진 이산 데이터를 연결해서 원래 파형에 갖고 있는 진폭과 주파수 정보를 파악하는데 별 문제가 없죠. C번 같은 경우는 샘플 레이트 값이 27Hz로 많이 감소를 했지만 역시 이산 데이터를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진폭에 대한 정보와 주파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아직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D번, 샘플 레이트가 12Hz로 감소했을 때는 이산 데이터를 연결해서 재구축한 파형이 마치도 1초 동안에 2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듯한 2Hz의 주파수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게 되지요. 이처럼 이 샘플 레이트의 값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인지하고 재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 값이 감소할수록 단위 시간당의 신호를 나타내는 정보량도 감소하게 되죠. 하지만 B와 C에서는 아직 우리가 원래 신호의 10Hz 주파수 성분을 충분히 감지하고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D번의 경우에는 샘플 레이트 값이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이산 데이터로 재구축된 사인 파형이 마치도 2Hz의 굉장히 낮은 주파수 값을 갖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는 일이 생깁니다. 앞에서의 얘기를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면 만약에 샘플 레이트 값이 신호의 주파수 F와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얻은 이산 데이터를 연결해서 구축하게 된 신호는 마치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파악이 되겠죠. 적절하지가 않겠죠. 샘플 레이트가 F값보다는 크면서 2배의 F값보다는 작은 영역이 있다면 얻어진 이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재구축한 신호는 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겠죠. 아직 적절하지가 않죠. C번과 D번은 샘플 레이트가 원래 신호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할 때를 예로 들었습니다. C번의 경우에는 마침 운이 좋게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했을 때의 시간 간격을 고려를 했을 때 한 사이클에 2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갖는 그런 타이밍으로 이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이산 데이터로부터 재구축된 파형이 원래 신호 파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죠. 하지만 D번처럼 약간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면 이번에는
마치 0이라는 값이 연속되어 있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샘플 웨이트 값이 정확하게 원래 신호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할 때는 얻어지는 정보로부터 원래 신호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어떤 타임에 우리가 샘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니까요. 샘플 웨이트 fs 값이 2배 f보다 커지게 되면 이때 비로소 이산 데이터로부터 재구축한 신호는 원래 신호의 진폭과 주파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관찰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샘플링 시어렘, 신호 추출 정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측정한 신호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주파수 성분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fs 값은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된다. 그죠? 샘플 웨이트 값은 측정한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의 값보다 2배 이상이 되어야 된다. 2배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우리가 어널로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최대 주파수 성분을 FM으로 표시를 한다면 fs 값은 2배의 FM보다는 커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이 식을 역수를 취하면 fs의 역수는 델타 t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EFM의 역수죠. 시간 간격 델타 t가 EFM의 역수보다 작아지면 우리가 제대로 신호에 있는 주파수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걸 우리 샘플링 시어렘, 신호 추출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fs 값이 이 신호 추출 정리를 만족하기만 한다면 fs 값에 무관하게 원래의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정확한 주파수 값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만족해야 될 식이 이 7의 20 또는 7의 30에 표현한 샘플링 시어렘에 해당하는 fs 값을 사용을 한다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Alias Frequency, 변종 주파수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호를 샘플링을 할 때 fs 값이 2배의 FM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된다면 원래 신호에 포함되어 있던 높은 주파수 성분이 마치도 낮은 주파수인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7의 2D에서 원래 10Hz의 주파수를 갖는 어널로그 신호가 마치 2Hz의 주파수를 갖는 파형인 것처럼 잘못 파악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이렇게 원래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로 잘못 인식되는 이런 주파수 값을 우리 Alias Frequency 또는 변종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Alias Phenomenon, 변종 현상은 이산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그런 현상이죠. 만약에 단순주기 함수 yt는 c sin e pi ft, 주파수 f로 표현되는 사인 함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이산 신호의 데이터는 r 델타 t에서의 y 값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 c sin e pi fr 델타 t로 표시가 되겠죠. 이때 r 값은 0에서부터 1, 2, 3, 4, n-1까지 총 n개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정수 값이 됩니다. 그런데 sin x는 sin x 플러스 2파이 q 동일한 값을 갖죠. 여기서 q는 어느 정수로도 관계없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r 델타 t에서의 y 값들의 집합은 다시 쓰면 c sin e pi fr 델타 t는 c sin e pi fr 델타 t 플러스 e pi q와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괄호로 묶으면 c sin e pi 괄호하고 f 플러스 델타 t분의 n
곱하기 R 델타 T가 되겠습니다. 이때 M은 정수인데요. 0, 1, 2, 3, 4의 정수에 해당하고, 따라서 M 곱하기 R이라는 값은 원래 Q에 해당하는 그런 값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 이때 어느 델타 T의 값에 대해서도 원래 주파수 F와 F 플러스 델타 T분의 M이라는 주파수에 의한 계산값들은 유산 데이터 세트에서 구별이 불가능한 그런 동일한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F 플러스 델타 T분의 M으로 주어지는 모든 주파수 값들은 원래 주파수 F의 변종 주파수에 해당하게 되겠죠. 만약에 M이 1이라면 F 플러스 델타 T분의 1은 F 플러스 FS로 표시가 되고, 이때 FS 값은 나이키스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하니까 F 플러스 2배 FN으로 표시가 되죠. 결국 이 F 플러스 EFN이라는 주파수는 원래 주파수 F의 변종 주파수에 해당하고, 이때는 동일한 위상으로 동일한 부호의 값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C sin 2파이 FR 델타 T는 결국 C sin 2파이 F 플러스 2배의 FN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결국 E 플러스 2 F 플러스 2배의 FN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신호는 원래 주파수 F의 신호에서 나오는 결과와 동일한 값을 주죠. 따라서 위상이 같은 그런 값을 주게 되는 거죠.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에 해당할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F 마이너스 델타 T분의 1은 F 마이너스 FS에 해당하고, 결국 F 마이너스 2배 FN인데 결국 마이너스 괄호하고 2배 FN 마이너스 F 괄호 닫고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 식 자체를 놓고 보면 2배 FN 마이너스 F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원래 주파수 F와 변종 주파수의 관계에 있고,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니까 위상이 반대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원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C sin 2파이 FR 델타 T의 값은 결국 C sin 2파이 F 마이너스 2배 FN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값은 마이너스 C sin 2파이 EFN 마이너스 F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으로는 마이너스의 주파수 값이라는 것은 없는 게 되겠죠. 물리적으로는 마이너스의 주파수에 해당한다는 것은 없겠지만 수학적인 표현은 가능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EFN-F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신호는 F의 주파수 값을 갖는 신호에서 얻어지는 결과에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위상이 반대인 그런 결과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 바와 같이 F 플러스 델타 T분의 M, 이때 M 값은 플러스의 값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의 값일 수도 있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표시를 한다면 이 값들은 다 원래 주파수 F의 변종 주파수에 해당한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죠. 식 7의 8에 의해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변종 현상에서 주파수가 접히는 점을 나타내죠. 나이키스트 주파수 FN은 샘플링 주파수 FS의 절반에 해당하고, 이 값은 E 델타 T의 역수로 표현이 됩니다. 나이키스 주파수 FN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들, 어넬로그 신호의 나이키스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의 성분들은 샘플링된 신호에서는 FN보다 낮은 그런 주파수, 즉 변종 주파수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변종 주파수들은 접혀서 원래 신호에서
원래 값보다 낮은 주파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0에서 fn, fn에서 접혀서 EFN에서 다시 접히죠. 그래서 fn에서 EFN 사이에서는 위상이 반대로 되는 형태로 접혀서 낮은 주파수로 나타나고, EFN에서 3FN 사이에서는 동일한 위상을 갖는 형태로 다시 접혀서 낮은 주파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폴딩 다이어그램에서 예측할 수 있는 변종 주파수 값 FA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주파수 값이 0.5fn, 1.5fn, 2.5fn 등의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값들은 샘플링된 신호에서는 0.5fn, 그리고 1.5fn에 해당하는 신호도 다시 0.5fn의 주파수로 파악이 될 거고, 2.5fn에 해당하는 주파수도 다시 0.5fn의 주파수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변종 현상을 우리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성분을 모를 때 신호를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변종 현상을 피하고 싶을 때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는 거죠. 로우 패스 필터. 이때 필터링 주파수 값은 FN에 설정을 한 그런 저역 통과 필터, 그리고 보통 이걸 엔티-엘리아싱 필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사용해서 FN 값보다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다 필터링하고 그거보다 낮은 값에 해당하는 주파수들만 우리 신호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우리 샘플링 디오렘을 고려를 해서 샘플링 주파수 fs는 신호의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인 fn 값의 2배보다는 크도록 샘플링을 해야 되겠지요. 또는 처음부터 샘플링 레이트 fs 값을 매우 크게 설정을 해서, 그래서 샘플링된 데이터에 FN 값 이상의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FS의 값을 굉장히 큰 값으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게 되면 변종 현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예제 7의 1을 한번 같이 보죠. 지금 우리가 샘플링 하는 데이터가 원래 주파수 성분 F는 10Hz의 신호를 포함하고 있는 사인파입니다. 7장의 도입부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인데요. 샘플링 주파수 12Hz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경우에 나이키스 주파수 값을 구하고 변종 주파수 값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FN과 FA를 구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샘플링 주파수 FS가 12Hz면 정에 의해서 나이키스 주파수는 12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인 6Hz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나이키스 주파수 값은 우리가 주파수 해석을 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에 해당하는 그런 값입니다. 그러면 원래의 주파수 성분 F 나누기 나이키스 주파수 값을 취해보면 10 나누기 6에서 1.67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갖게 되죠. 3분의 5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 폴딩 다이어그램에서 3분의 5fn에 해당하는 주파수라는 거는 결국 1.67이니까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포인트에 해당하는 주파수 성분이죠. 표현 가능한 주파수 영역은 0에서 fn까지니까 결국 이 주파수 값은 보다 낮은 주파수로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값은 3분의 5fn에 해당하는 값은 위상이 반대로 반전되는 주파수 영역에 있고, 그래서 2배의 fn에서 3분의 5fn에 해당하는 값을 빼면
3분의 1 fn에 해당하는 낮은 주파수로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얻어지는 변종 주파수 fa는 3분의 1 fn이 되고 이 값은 2Hz가 됩니다. 이 예제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림 7의 2의 네 번째 D에서 표현한 그런 거죠. 샘플 주파수를 12Hz로 샘플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산 데이터는 마치 2Hz의 낮은 주파수 값을 가지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를 살펴본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제 7의 2는 세 가지의 다른 주파수 성분들의 사인항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신호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YT는 A1 sin 2파이 25t 더하기 A2 sin 2파이 75t 더하기 A3 sin 2파이 125t로 주어졌습니다. 이 신호를 100Hz로 샘플링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이산 데이터로부터 주파수 성분의 값들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샘플링 주파수 fs는 100Hz고 원래 주파수의 성분들,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원래 주파수 성분들을 F1, F2, F3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F1은 25Hz, F2는 75, F3는 125Hz죠. 이때 원하는 거는 변종 주파수에 해당하는 값들, F1의 변종 주파수를 우리 FA1, F2의 변종 주파수를 FA2, F3의 변종 주파수를 FA3로 표시하겠습니다. FA1, FA2, FA3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이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샘플링 주파수가 100Hz면 나이키스 주파수 FN은 100의 절반인 50Hz가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표현 가능한 최대 주파수는 0에서 나이키스 주파수까지 50Hz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주파수 성분을 살펴보면 F1 나누기 FN의 값은 F1은 25Hz고 나이키스 주파수가 50Hz니까 이 값은 0.5지요. 이 값이 0.5면 제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F1에 해당하는 변종 주파수 FA1은 F1과 동일하고 이 값은 0.5 곱하기 FN에 해당하니까 원래 주파수 25Hz가 제대로 표현이 되죠. 두 번째 주파수 성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F2 나누기 FN의 값은 75 나누기 50이니까 1.5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폴딩 다이어그램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위치한 주파수죠. 이 값은 보다 낮은 주파수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F2에 해당하는 변종 주파수 FA2는 이 영역은 위상이 반대로 되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배의 FN 마이너스 1.5 FN에서 0.5 FN의 값을 갖게 되죠. 이 값은 25Hz. 25Hz로 나타나고 이때는 위상이 반대로 되는 형태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파수 성분 125Hz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F3 나누기 FN은 125 나누기 50이니까 2.5가 되겠고 2.5 FN에 해당하는 값은 폴딩 다이어그램에서 이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그런 주파수 영역이죠. 따라서 동일한 위상을 갖는 데이터로 표시가 되는데 역시 낮은 값의 변종 주파수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변종 주파수 FA3는 2배 FN보다 2.5 FN이니까 2.5 FN 마이너스 2 하면 0.5 FN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이 값은 역시 25Hz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위상이 동일하게 되겠죠. 따라서 얻어지는 이산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R 델타 T에서의 Y값 이산 데이터는 첫 번째 성분은 동일한 위상의 25Hz의 주파수로 표시가 될 테니까 B1 sin 2파이 25 R 델타 T로 표시가 될 거고 두 번째 성분은 75Hz의 성분이지만 역시 변종 주파수 25Hz로 얻어지니까
B2 sin 2파이 25R 델타 T. 세 번째 성분 125Hz의 주파수 성분도 25Hz로 나타날 테니까 역시 B3 sin 2파이 25R 델타 T. 모두 25Hz의 주파수 성분인 것처럼 나타나겠지요. 이때 진폭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첫 번째 비유한 값은 동일한 위상으로 나타나니까 원래 진폭 A1 그대로 쓰면 될 거고, 두 번째 진폭 B2는 원래 두 번째 신호의 위상이 반대로 나타날 테니까 마이너스 A2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25Hz의 성분은 동일한 위상으로 나타날 테니까 플러스 A3로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집합을 살펴보면 진폭에 해당하는 값은 A1-A2 플러스 A3로 표시가 될 거고, 주파수는 하나의 성분만 갖는 형태로 sin 2파이 25R 델타 T로 얻어지겠죠. 이때 R은 0, 1, 2, 3, 4에 해당하는 그런 정수값들일 거고, 따라서 이렇게 얻어지는 이산 데이터 세트는 원래의 어널로그 신호를 잘못 인식하게끔 하는데요. 마치 주파수는 하나의 주파수 25Hz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할 거고, 두 번째로는 이때 진폭값이 원래 진폭값들이 아니라 A1-A2 플러스 A3의 값을 갖는 것처럼 주파수와 진폭 모두에서 잘못 인식해 주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코멘트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주파수 성분을 모르는 그런 신호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샘플링 주파수를 아래를 고려해서 점차 증가시켜가면서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총 측정 시간 n 델타 t 값을 고정한 상태에서 샘플 주파수 값을 점차 늘려가면서 샘플링을 하자. 총 측정 시간을 고려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를 고정한 상태로 샘플 주파수 fs 값을 늘려가면서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얻어지는 시간 영역에서의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래서 파형이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결국 이 얘기는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를 고정한다는 얘기고,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를 고정한다는 얘기가 같죠. 이 상태에서 fs 값을 증가시켜가면서 얻어지는 결과의 파형을 살펴보면서 형태가 변화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두 번째는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진폭 스펙트럼을 구해보자. 그래서 얻어지는 진폭 스펙트럼에서의 주파수 성분 값들을 비교를 해보자. 그 샘플 주파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우리가 진폭 스펙트럼을 구해서 그때 주파수 성분, 표현되는 주파수 성분 값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물론 이때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를 고정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그 결과에서 리키지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필터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엘리어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FN 값 이상의 주파수 성분들은 다 필터링 하게끔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자. 이때 설정된 필터링 주파수는 나이키스 프리퀀시 값에 설정을 하고 필터를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자.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파악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mplitude ambiguity, 진폭의 모호성에 대한 내용이죠. 단순 주기 함수나 복합 주기 함수의 경우에 DFT 해석 결과는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를 변화한다 해도 해석 결과는 동일하다. 첫 번째 조건은 총 측정
측정 시간 n 델타 t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주기값, 가장 긴 주기값이죠. t1의 정수배, 다시 얘기하면 신호에 포함된 기본 주파수 성분 f1 값이 주파수 분해는 델타 f의 정수배를 만족한다면 EF 해석 결과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신호 추출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죠. 델타 t 값이 2배 fn의 역수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델타 t가 신호 추출 정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하고,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총 측정 시간이 신호의 기본 주기값 t1의 정수배에 해당한다면 DFT 해석 결과는 n 델타 t를 변화해도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DFT 해석 결과에서의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총 측정 시간 n 델타 t의 역수로 표현되고, 이 값은 n분의 fs에 해당하죠. 그래서 신호 추출 정리를 만족하는 동시에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성분이 주파수 분해능 델타 F의 정수배를 만족하면 DFT 해석 결과는 제대로 각각의 주파수에 대한 진폭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총 측정 시간 n 델타 t가 신호 yt의 기본 주기값 t1의 정수배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때 해석되는 DFT 결과는 원래 연속함수의 주파수에 대한 진폭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진폭의 모호성 문제는 우리가 측정한 이 신호가 한 완전한 사이클에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붙어있는 그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지요. 또한 주파수 분해능 값을 고려를 할 때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되는 기본 주파수와 조화 성분들의 값들이 DFT에서 해석한 중심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게 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우리가 측정하는 신호가 YT는 10 코사인 628t, 다시 얘기하면 주파수가 100Hz에 해당하는 그런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될 때, 이때 신호의 원 주파수는 100Hz죠. 그리고 주기값은 0.01초가 되겠습니다. 사이클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에서 측정이 종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진행해서 측정이 종료될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런 경우죠. 그때 주파수 해석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진폭값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무언가 옆에 있는 다른 주파수에서의 값이 있는 것처럼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리키지, 유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다시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오류는 우리가 총 측정 시간 n 델타 t의 값을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주기값 t1의 정확한 정수배에 가깝게 만들어 갈 때 이런 유출과 관련된 오류가 줄어들게 되죠. 또는 샘플링 주파수 fs가 신호에 포함된 가장 큰 주파수값 fn에 비해서 매우 크게 설정될 때 역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의 첫 번째의 샘플링 조건을 보면 A1에서는 데이터 개수 n이 256개, 델타 t가 0.1ms에 해당하죠. 결국 n 델타 t 총 측정 시간은 0.0256초가 되고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n 델타 t의 역수니까 39Hz가 됩니다. 원 신호의 주파수가 100Hz인데 주파수 분해능이 39Hz면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파수 값들은 39, 78, 117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100Hz에서의 피크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100Hz가 아닌 다른 주파수 성분들에서 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된 해석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B번에는 데이터의 개수를 증가시켜서 n은 1024개, 델타 t는 동일하게 0.1ms의 조건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는 0.1024초,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9.8Hz에 해당하죠. 역시 이 9.8Hz는 원 신호의 주파수 100Hz의 약수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주파수 영역에서는 9.8의 배수, 98Hz에서의 피크로 나타나고 100Hz에서의 정확한 피크는 표현할 수가 없죠. C번에는 데이터 개수를 오히려 감소시켰습니다. n 값은 256이고 델타 t는 오히려 키워서 0.3125ms의 조건으로 샘플링을 했습니다. 이때는 총 측정 시간 n 델타 t가 0.08초가 되고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12.5Hz로 나타나는데 12.5Hz는 100Hz의 약수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100Hz의 피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 결과를 보면 100Hz에서 원래의 진폭값 10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고 주변에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피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원래 정확한 100Hz에서의 스파이크를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에 어떤 노이즈 형태의 스파이크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 유출 현상, 리키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C번의 조건에서는 리키지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본문에서 보면 원래 신호의 형태에서 정확한 사이클에서 종료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더 붙어서 샘플링 되는 그런 신호 성분들 때문에 스펙트럼 해석을 했을 때 불필요하게 노이즈 형태로 나타나는 유출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periodic 비주기성 파형이나 아니면 비확정적인 신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 주기가 존재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DFT의 분해는 델타 F 값을 조정하면서 누설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주파수에 따른 진폭의 정확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델타 F 값을 점점 감소시켜서 0에 접근할수록 이런 유출 현상은 감소가 되죠. 앞에서 한 얘기들을 종합하면 이산 신호로부터 측정 신호를 재구축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에 의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샘플링 레이트, 표본 추출률 fs 값, 두 번째는 DFT의 분해는 델타 F 값에 의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우리 신호 추출 정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fs가 2배 fm보다 크거나, 다시 얘기하면 델타 t 값이 2fm의 역수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측정된 신호와 그로부터 해석되는 스펙트럼에서 주파수 영역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fs 값은 델타 t의 역수로 나타나고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2분의 fs로 주어지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0에서부터 나이키스트 주파수까지의 영역에서 해석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를 조절함에 따라 우리 주파수에 따른 진폭의 표현의 정확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죠. 델타 F 값은 총 측정 시간 n 델타 t의 역수고, 다시 표현하면 n분의 fs로 주어집니다. 이 델타 F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주파수 성분들의 약수,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파수 성분들이 더해져 있다면 각각의 개별 주파수들의 공약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정확하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샘플링을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형태로 샘플링 파라미터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자, 앞에서 한 얘기를 참고해서 우리가 실제로 샘플링을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델타 T 또는 표본 추출률 fs 값을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측정되는 데이터의 총 개수 n 값을 결정을 해줘야 되죠. 첫 번째의 표본 추출률 또는 델타 T를 결정할 때는 표본 추출 정리를 참고해서 fs가 2배 fm보다 크거나, 또는 다시 얘기하면 델타 T가 2배 fm의 역수보다 작도록 하는 그런 값을 이용하면 일단 샘플링 티어렘을 만족하는 값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를 결정을 해서 n 델타 t는 주파수 분해명 델타 f와 역수 관계에 있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 f 값이 정해지면 그 결과로부터 n 값을 우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링 티어렘에 의해서 델타 t 값을 결정을 하고, 두 번째 델타 f에 대한 식으로부터 주파수 분해명 델타 f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해당되는 주파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결정이 된다면 결국 n 델타 t 값이 결정이 되는데, 델타 t는 앞에서 이미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므로 데이터의 개수 n 값을 우리 결정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일반적으로는 샘플링 주파수 fs를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높은 주파수의 5배수 이상 정도로 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총 측정 시간 n 델타 t의 값은 신호의 주기에 비해서 비교적 긴 값으로 우리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스펙트럴 리키지, 유출 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원래 신호를 비교적 잘 근사할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신호 측정 과정에서 NT-alias 필터,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델타 t와 n 값을 결정해서 측정을 할 때, 물론 총 측정 시간이 길어지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의 개수 n을 굉장히 큰 값으로 잡고, 또 동시에 델타 t 값을 가능하면 작게 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뤄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커다란 대용량의 데이터를 연산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실제의 경우에는 적절한 선에서, 만족할 만한 선에서 값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시계 신호를 AD 보드를 이용해서 PC에 연결해서 계측하고자 하는 경우죠. YT는 1 플러스 0.5 사인 8πt 플러스 1.5 사인 28t 플러스 1.2 사인 40πt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총 3개의 주파수 성분들이 합쳐져 있죠. 그래서 가장 낮은 주파수 F1은 4Hz고 F2는 10Hz, F3는 21Hz의 성분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신호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AD보드의 측정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V이고, 그리고 최대 샘플링 프리퀀시 값은 100kHz입니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 5V와 100kHz라는 조건은 AD보드의 어떤 사양에 따른 값이죠.
자, 우리가 이 실험에서 frequency resolution 델타 F 값을 1Hz로 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AD 컨버터에서의 voltage resolution, 전압 분해능이죠. voltage resolution을 1mV 이하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 n은 2의 n승, n 값은 정수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진수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의 n제곱에 해당하는 2, 4, 8, 64, 256 이런 형태로 n값이 결정이 된다. 다시 얘기하면 10, 100, 1000 이런 값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n값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1번 샘플링 티어렘, 신호 추출 정리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샘플 웨이트 값은, 표본 추출률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신호 추출 정리에 따르면 fs 값은 2배의 fm보다는 커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fm은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큰 주파수 값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살펴본 결과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중 가장 큰 값은 21Hz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주파수 fs 값은 42Hz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샘플 웨이트는 should be larger than 42Hz.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신호를 측정을 할 때 샘플 타임 인크리먼트 델타 t를 128분의 1초를 사용을 한다면 이때 데이터의 개수 n은 몇 개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듯이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n 델타 t의 역수로 표현이 되는데, 본문 중에 주파수 분해능을 1Hz로 하고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함되어 있는 주파수 성분들이 4Hz, 10Hz, 21Hz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들을 제대로 주파수 해석 결과로 나타내려면 4, 10, 21 이 세 가지 수의 공약수 형태로 주파수 분해능이 표현이 되어야 되죠. 따라서 1Hz라는 값은 이 세 가지 주파수 성분들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공약수에 해당이 되니까 적절한 값이 되겠죠. 그 델타 F는 2를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n 값은 델타 T분의 1로 주어지고, 따라서 128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n은 128. 세 번째, 본문에서 언급한 전압 분해능 값을 만족하려면 AD 컨버터의 비트의 수죠. 우리 보통 n비트의 AD 컨버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비트 수 n 값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전압 분해능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입실론 V는 2의 n 제곱분의 델타 V로 표시가 되죠. 분자에 나타나는 델타 V는 입력 범위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입력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V이기 때문에 총 입력 범위의 크기는 5 마이너스 5에 해당하는 10이라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2의 n승, n비트의 경우에는 2의 n제곱에 해당하는 숫자로 지게 됩니다. 이 값이 1mV 이하를 만족해야 되니까 볼트로 바꾸면 0.001V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부등식이 주어지죠.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역수를 취하면 10분의 2의 n제곱은 10의 3승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풀면 n은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되죠. 10을 곱한 후에 양쪽에 로그를 취하면 n은 로그 10의 4승 나누기 로그 2 계산하면 13.28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n 값은 비트 수니까 이 값은 정수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14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최소한 14비트라고 답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만약에 총 측정 시간이 3초보다 커질 수 없다면 이때 적절한 n과 델타 t의 조합은 어떻게 표시가 되겠는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네 가지 경우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n은 128, 델타 t는 128분의 1초니까 n 델타 t 총 측정 시간은 1초고 이에 따른 주파수 배는 델타 f는 역수에 해당하는 1Hz가 되겠지요. 그리고 나이키스 주파수는 샘플 주파수의 절반에 해당하니까 64Hz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주파수 성분들은 4, 10, 21Hz의 성분들이니까 나이키스 주파수 64Hz 이내에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주파수 분해면이 1Hz이므로 세 가지 성분들의 공약수로 나타나니까 역시 진폭의 모호성 없이 유출 현상 없이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합은 가능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n값이 256, 델타 t가 128분의 1초면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는 2초가 되겠고요. 이때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2분의 1, 0.5Hz가 되죠. 따라서 세 가지 성분의 공약수에 해당하고 정확하게 유출 없이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이키스 주파수는 64Hz이므로 21Hz 성분까지 다 포함해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합도 가능한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n값이 128, 델타 t가 256분의 1초. 이 경우에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는 0.5초가 되고요. 주파수 분해능 델타 f는 2Hz죠. 2Hz의 주파수 분해능으로는 21Hz 성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조합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못 되지요. 네 번째, n 값이 256이고 델타 t가 64분의 1초면 총 측정 시간 n 델타 t는 4초가 되는데 이때는 주파수 분해는 델타 f는 0.25Hz니까 유출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다만 총 측정 시간이 4초인 경우에는 문제에서 얘기한 3초를 넘어갈 수 없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역시 네 번째는 불가능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조합은 1번과 2번 복수의 답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n과 델타 t의 조합에서 FFT를 이용해서 해석 가능한 주파수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 해당하겠는가 지금 물어봤죠. 첫 번째 경우에 나이키스 주파수가 64, 두 번째 경우에도 나이키스 주파수가 64Hz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 해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0Hz부터 64Hz까지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데요. 변정 주파수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파수 F1의 신호를 샘플 주파수 FS로 샘플링을 할 때 변정 주파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자. 1번, 신호에 포함된 주파수 F1은 45Hz로 샘플링 주파수 FS는 60Hz인 경우에 이때 나이키스 주파수는 2분의 FS니까 30Hz가 되겠죠. 그러면 45Hz의 성분은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값이죠. F1 나누기 Fn 해보면 45 나누기 30, 1.5에 해당하는 값이죠. 우리 아래에 보이는 폴딩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1.5배 Fn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고 결국 0.5배 Fn의 변정 주파수 값으로 잘못 인식돼서 나타나죠. 또는 이 영역에 해당되는 주파수 값은 변정 주파수 FA는 E-1.5 FN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0.5fn 그리고 fn 값이 30이니까 15Hz의 주파수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나이키스 주파수 fn은 30Hz, f1 over fn은 1.5,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변종 주파수 값 fa는 15Hz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의 주파수 f1이 60Hz로 샘플링 주파수 fs가 90Hz인 경우에 역시 샘플링 주파수가 90Hz면 나이키스 주파수는 절반에 해당하는 45Hz죠. 따라서 이 60Hz의 신호는 제대로 표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f1 나누기 fn은 45분의 60, 3분에서 1.33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폴딩 다이어그램에서 이 초록색으로 마크해 놓은 이 부분 3분의 4, 1과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주파수 영역이니까 결국 이것보다 낮은 변종 주파수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변종 주파수 값 FA는 2-3분의 4 FN이고 3분의 2의 FN이니까 30을 곱하면 FM 값이 45Hz죠. 45로 곱하면 30Hz를 얻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이키스 주파수는 45Hz, F1 over FN은 3분의 4, 이에 따른 변종 주파수 FA 값은 30Hz로 답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